아니 언제 만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아, 네,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그때예요. 네네네네. 뭐였어요 그게? 부동산 그러니까 그날 2시부터는 경제 5단체장 간담회를 했고 끝나고 나서는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거죠. 그래서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했는데 유튜버들은 다 보셨겠지만 뭐 전인구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대호 앵커 이대호 대표 그다음에 이호석 그다음에 이호석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 아 그랬고 했고요. 이호석 대표도 오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전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왔네. 사전에 이소영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거기 진행부에서 줌 미팅도 한번 하고 몇 번 회의나 주제나 이런 걸 좀 정했는데 네. 확실히 주식이 좀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세 분 다 그렇죠. 주식을 다루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호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분이 주식 얘기를 많이 하실 거니까. 이호석 대표가 또 국제경제가 전공이야. 예, 그래서 자기는 좀 코인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 코인 코인이랑 얘기. AI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세 3명이 주식이고 1명이 부동산인데 뭐 이대호 대표나 전인구 대표도 어차피 주식 얘기 하실 거고 그럼 자기는 저랑 이호석 대표랑은 이제 한 1년 반 동안 그 암호화폐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어쨌든 본인이 암호화폐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제 코인이랑 그래서 그날도 막 국회의원 월급을 코스피 ETF로 연동해가지고 월급 주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와, 질문하고 좋다. 이런 저런 질문들을 해가지고 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모임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은 직접 만나본 그 느낌은 아주 명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주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이제 확실히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맞아. 옛날에 네.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이분은 진짜 주식을 사랑하는구나. 네. 주식 시장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저도 그런데 주식 투자가 재밌더라고. 주식이 자기 생각을 어쨌든 시장에 비춰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재미가 있죠. 근데 이분도 그런 재미를 아시는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러니까 주식 어떤 시장 정책에 대해서 막 어렵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그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베이스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식 얘기를 정말 하루 종일 했고 네. 부동산 이야기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부터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런 네. 거였어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땐 전체적으로 현재 그 더민주 대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은 이슈를 만들지 말자. 이게 큰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막 어떤 소위 정책을 내면서 어젠다를 끌고 갈 이런 생각이 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오늘 아시겠지만 또 10대 정책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각 당에서 이제 쭈르륵 냈는데 그 민주당 10대 정책을 보면은 6번째가 세종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세종시 만들고 5극 3특을 하겠다는 건데 5극 3특. 5극은 뭐 수도권, 동남권, 뭐 호남권, 경남권 뭐 이렇게 이제 중부권 해가지고 어떤 광역 메가 도시권을 만들고 3특은 특별 이제 세종시가 그러니까 그 제주나 이런 강원이나 이런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거 5극 3특이랑 동격으로 세종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그 자체로 되게 뭐가 높았어요. 근데 그거를 말고는 뭐 다른 것들도 이거저거 있긴 했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현재 그냥 정책본부에서 내는 정책들이랑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그동안 민생도 굉장히 많이 둘러다니고 페이스북에 내용을 많이 썼잖아요. 이거랑 안 맞아. 예. 그래서 안 맞아? 네. 그래서 정책본부가 업데이트가 좀 덜 됐던가?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을 아니면 선거 받았습니다. 기간이어서 말을 조심하든가? 아니면 정식 선거 기간이 오늘부터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페이스북에 썼던 말들 같은 것들이 그 안 나왔어? 공약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완전히 반영이 안 된 걸 보면은 그냥 정책본부는 정책본부대로 따로 노는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쪽에 얼라인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튼 후보는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으려는 생각은 없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걸 피하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재명 TV 댓글을 다 읽어봤거든요. 이재명 TV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이재명 TV 댓글에 글 썼던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민주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집권하고 나서도 응원했던 사람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뜬금 적폐가 아니라 결국 부동산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무너질 거라고 아마 민주당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지. 지금 저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지지 속에서 또 이 계엄 세력과의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뭔가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대비하지 못했던 데에서 문제가 난다면 그게 부동산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그 댓글이 다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업데이트해라. 이재명 후보 업데이트 시켜라. 부동산 정보 정책을 막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뭔가 저쪽에서 뭐가 오겠어? 막 적군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지 말거나 스터디하지 말자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문제 삼지 말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더민주에서 후보를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너무 나이브한 상태로 두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댓글들이 전부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보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6월부터 지분형 모기지를 한다던가 막 아니면 9월에는 6월 언제부터 합니까? 6월에 로드맵을 낸다고 했으니까 낸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자기네가 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새 정부 들어오면은 전혀 또 다를 수가 있겠네. 네, 근데 6월이니까? 뭐 그렇지만 이 네. 모피아 세력은 저는 이제 이번 선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소위 기득권 엘리트 관료들의 전반적인 무능함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사법부든 모피아든 전체적인 그 무능함과 자산 집착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과거에는 이제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번 국힘도 보여줬지만은 당원들이 더 똑똑하다는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냥 그 큰 헤게모니로 보면은 이 모피아든 사법부든 부동산도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황교안이 이제 대행을 했잖아요. 그 대행을 할 때 전세자금 대출 100% 보증이랑 전세 가액을 늘리는 거를 그때 날치기 통과를 시켜놔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작하면서 시행을 했거든요. 지분형 모기지도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통령이 없을 때 그 관료들이 막 성큼성큼 가가지고 자산화를 구축하는 정책들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유튜브 시대가 됐고 다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알려지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에서 후보를 공부시키게 한 다음에 그거를 다 막으라는 이런 막 요청들 엄청나게 하는 걸 보면 그 응원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최 대표는 그러면 이거는 혹시 그런 질문 안 나왔어요?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이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방향 또는 정책 그게 있으면 뭐 부동산 전문가로서 네. 뭐 후보에게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혹시 질문 같은 거 안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후보는 다른 과거의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무언가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과 달리 부동산에선 무언가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현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새 정부가 만들어진다면은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큰 어젠다의 어떤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이유는 시장이 무너지면 시장이 포비아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대책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식은 정책이 나올 것이고. 네, 주식은 정책이 나오고 부동산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러면 지금 이대로 놔두면 하는 총재도 올해 한 3번 정도 네. 금리 인하 낮춰야죠. 낮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분형 모기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낮춰지고 뭐 주식이 뜨든 어때든 간에 계속 이제 그 경기 부양 정책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분형 모기지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오지 말도록 해야 된다고 이제 열심히 지금 세일즈를 하고 그거는 있었는데 지분형 모기지는 없애라.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느꼈던 민주당의 전반적인 정서는 부동산에서 우리가 정책을 굳이 먼저 내진 않을 것처럼 느껴졌고요. 세종시를 제외하고. 근데 지분형 네, 모기지 그런 같은 거는 상황이었어요. 본인들 정책도 아니었잖아. 제 그러니까 말이요. 이게- 그건 이제 함정파들 파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민주당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사실 망한 게 부동산 무조건 정책이잖아. 부동산이었지.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뭔가 하기를 되게 자신 없어요. 자신 맞아. 없어요. 그 맞아. 제게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도 그 정책 뭐 이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부동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 진짜 한심한 것 같다. 정답은 지금은 이제 정당이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는 거 정답은 국민 속에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라.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라. 네,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TV에 가가지고 댓글들이 국민들이 단 걸 봐봐라. 뭘 원하는지. 그러면은 된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저는 오늘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첫 번째는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아주 원해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너무 과잉으로 대출해주는 이런 것도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세가를 부양하고 그걸로 매매가를 부양하고 이런 거가 과거에는 서민 보호였는데 지금은 매매가를 너무 펌핑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갭투자. 같으니까 네. 좀 합리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쭈르륵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노 본부장님, 네. 너 단장님, 노 단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뭘 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치. 듣겠다는 얘기니까 전 역설적으로 뭘 정책을 안 낸다는 게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제가 들은 생각은 뭘 안 하겠다는 게 역설적으로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자신 없으면. 아니 이제 열려 있다는 거니까 뭐든지 열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뭘 하고 싶은 경우에 그걸 설득을 못하는 상태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대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정답처럼 생각하고 그것만이 맞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설득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도 일단 양쪽 다 열어두고 받아들이는 거다 보니까 대화는 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담회 하고 나서의 전반적인 총평은 어떤 나중에 어젠다가 나오더라도 자기의 아주 명확한 고집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전문가들끼리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 얘기 잘 듣고 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지금도 안타깝게도 상황이 특히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만한 상황이야. 그렇죠. 여건이. 네. 여건 자체가 그래. 근데 여건 자체가 그런데 경제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 때문에 더 올랐다고 언론에서 쓰잖아. 네. 그러니까 문재인 때 그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이재명의 캠프나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아예 말을 하지 말자. 관련해서 말을 하지 말고 왜냐면 여건이라는 거는 그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은 시장 여건이거든. 네. 그 시장 여건은 놔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공급을 입 닥치고 그냥 공급만 떼가나게 하자.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그 아주 안 부분에서 맞을 것 이렇다는 같은데?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현 더민주의 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도 그 외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우클릭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거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정책 폭을 넓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완전한 형태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네. 그만큼의 그게 붙는 지지, 거니까 지지가 지지. 붙는 거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뭐든지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서울 강남 아파트 잡아달라 그럼 잡을 거고 서울 강남 아파트 그냥 냅두시고 그냥 공급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공급만 할 겁니다. 아 그때 보자. 그러니까 아. 시장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내용대로 언제든지 뭐든지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은 소위 지지에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그런 지지력은 저는 그래서 지금 뒷받침해놓고. 빅뱅이 안 일어났지 사실은 이제 매우 그 포텐셜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나오네요. 다자연님이 그만 좀 요구하고 진심으로 건강 걱정 먼저 합시다. 건강 걱정? 누구?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표에 후보? 대해서 일단은 당선되는 게 목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많은 거를 요구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정책이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공급을 많이 하자는 의견은 보수 정부건 리버럴 정부건 항상 그냥 본인들이 해왔던 거야. 맞아. 해왔던 보도자료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에 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이 있는데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일단은 정권 초기 때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인 것 같아. 지금 다음 정부를 일단은 기반을 다 뭐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온 아까 말대로 대책, 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정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책이 있다는 네. 거죠. 잘 아시니까 그런 거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큰 컨셉에서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인식은 양쪽 다 투자 자산의 성격으로서 바라봤을 때 어느 쪽 투자 자산군이 커지는 것이 한국에 적합하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못하게 막았도 그건 소용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나 부동산을 투자적으로 해서 돈이 많이 몰리는 것보다는 주식이 하는 게 좀 더 우리나라에 맞는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렇다면 양쪽 자산 중에서 주식으로 가도록 투자 자산 쪽 측면에서의 정책은 주식 쪽이 확실히 서 있고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 삶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정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너무 투자적이다. 약간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어쨌든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면 주식은 그러면 이제 돈이 가도록 기울어야 되잖아요. 기울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각종 오만 제도들을 다 새 정부에서는 상당히 시행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간담회 때도 나왔지만 이소영 의원이 상증세를 PBR이랑 연동한다는 내용을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복잡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시세를 일부러 죽여가지고 시가를 박살내가지고 상속증여하는 상장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PBR 0.8배 이하는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이번에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도 조선비즈에서 아예 비판적인 기사를 나왔는데, 자본 잉여금이 5,300억이니까 자산이 5,800억인데 부채 500억밖에 안 되고 자본이 5,300억이나 되는데 자본 5,300억에서 자본금 56억이고 안 상장을 했죠. 상장 예정이죠. 상장 예정인데 창업주가 76세인데 95%를 갖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는 이제 줘야 되는데, 비상장 기업의 상속 증여의 기준은 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를 비교를 하는데 그 합산 가액이 순자산 PBR 0.8 이하가 못 내려가요. 0.8이어야 되는데 그럼 5,600억짜리 회사에서 0.8배니까 한 4,500억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런 회사가 주시장에 상장하면은 PBR 0.5배 이하로 꼬라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장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증여세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시장 가치는 더 네. 낮아지니까. 맞아요.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올해 이마트나 신세계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PBR 0.2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6만 원까지 가니까 이제 증여를 했는데, 이런 방식의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소영 의원 개정한 거는 이거 상장 기업도 상장한 가격이 시장 가격인 건 맞지만은 순자산 가치랑 수익 가치랑 계산해서 0.8 이하인 것은 시장 가격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0.8로 그냥 무조건 마지노선을 박아놓은 거예요. 저럴 수 있나? 있죠.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도 이게 많아요. 저렇게 하면은 그 효과가 뭐가 되겠죠? 주식을 예. 누르는 거를 주식을 눌러야 되는 인센티브가 방지가 된다. 네, 주식을 눌러야 되는 인센티브.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 간 비례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특수 주주가 몰빵해서 가져가는 것이 한국 주식시장의 그렇죠. 큰 그렇죠. 요인이거든요. 예. 근데 특수 주주가 몰빵해서 가져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자식이 가져가게 할 때는 상증세를 눌러가지고 시가를 눌러서 증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증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또 줄 수 있는, 일감 몰아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회사 하나 키워가지고 일감 몰아준 다음에 거기 하면, 그러면 일감을 몰아주면은 이 일감 몰아준 A 회사 본 회사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관리 감독하라고 이사회를 두고 있는데 이사회가 다 핫바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사회는 그냥 소위 거수기고 최대 주주가 일감 몰아줘도 아무런 못하니까 다른 소액주주들은 이익 비례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총 주주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그거거든요. 이거를 소위 구보수에서는 그러면 상징세를 낮춰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소영은 이것뿐만 아니라 뭘 냈냐면은, 그래 민주당 이소영 의원 잘 보시면은요, 상속은 죽어야지 하는 거고, 증여는 어쨌든 살아생전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매년,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매년 만약에 자녀든 누군가한테 주고 싶다면은 연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배당을 통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주라는 거거든요. 줄 수 있지. 네.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매년 주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한 번 주라는 게 아니라 계속 주식을 주면 되잖아. 주식을 주든 배당을 주든 그렇지. 주면 되는데, 증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 맞게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꼴배기 싫게. 그러- 그때 증여할 때 또 주가를 그래- 확 그러니까 낮춰놓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잖아요. 그 네. 한 번 증여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기 쉬워지거든요. 수작을 부리지. 수작을 부리지. 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작을 애초에 부리지 말고 그냥 매년 꾸준히 이제 주는 게 낫다 용돈처럼 이 얘기고요. 아니 이실가가 했던 게 다 그거잖아. 맞아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다들 무혐의했잖아. 다 괜찮다고 또 다 해주잖아. 그건 사법 카르텔이며. 저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저 그래서 상황이 진짜. 변했냐면 네. 옛날에 뭐였죠? 삼성 SDS였나? 그거 비상장 기업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하고 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예. 본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도 그게 자산 가격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낮은 가격을 비상장 기업인 상태에서 그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사채를 원래 구주가 받아야 되지만은 구주가 안 받으면은 실권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렇지. 그 실권이라는 거를 이재용이 가져가게 됐죠. 근데 그 이사회가 그렇다면은 그 실권을 의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의 뭐가 있어요. 뭐 온라인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김용철 변호사가 예전에 뭐 삼성을 생각하다 그 책 이거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고 저도 그 책 읽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아 삼성 떠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땐 젊었으니까요. 그런 뭔가 사회적인 비합리에 막 뭐, 울분을 토하고 삼성을 김문수 나왔어. 같은 시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여서 이제 나왔고 아까 왜 바뀌었냐 했는데 좀 커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었는데 제일 가장 최근에 심했던 거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더 심했던 거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니면은 또 회사가 아까 일감 몰아주기 말고 또 하나 물적 분할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건데 그렇지. 갑자기 알짜 회사 하나만 완전 물적으로 빡 분할해 버린 다음에 그렇지. 이 회사는 다 우리 거 이래가지고 아.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시킨 다음에 네. 그 LG화학 LG화학은 주주들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솔루션 주가 보면서 이제 LG 건물만 봐도 침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거가 다 디스카운트 요인인데 결국에는 어떤 특정 한 번의 이권을 전부 넘겨주는 과정보다는 매년 꾸준히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제 배당 세제도 손대고 이것도 손대고 이것도 물론 제도만 고친다고 시장이 좋아지냐 그건 아닙니다. 기업이 좋아져야 돼요. 기업이 자, 좋아져야 되는데 제도가 있다면 더블로 좋아지겠죠. 기업이 네. 좋아지는 거는 여건이랄지 기업의 노력인 것이고 그 아까 배당세 이야기했잖아요. 네. 배당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을 받으시게 되면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 과세라고 해서 15.4% 단일 세율로만 그렇지. 배당세제를 넣고 끝냅니다.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가 되는데 그렇죠. 종합 과세가 되면은 이제 세율이 올라가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 세율이 올라가니까. 그 분에 대해서 근데 그 세율이라는 게 어디까지 네. 올라가냐면은 한국의 소득세율은 6에서 45%인데 1.1 곱하면 49.5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지. 대주주들 기준으로는 한 10억 받아버리면은 50% 세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배당 받아서 50% 내느니 아까 얘기했던 방법 물적 분할 자회사 그 일감 몰아주기 아니면은 시가 눌러서 이제 배당하는 각종 방식으로 이제 줬거든요 이권을. 그런데 지금 이소영 의원안은 2천까지는 15.4% 인정. 근데 3억까지는 20%로 막아줄게. 그래서 3억 원까지 배당은 20%로 막아주고 3억 넘어도 27%가 캡이라는 거예요. 27%가. 네, 그럼 50에서 27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대주주 입장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법인을 만들어도 어차피 한 24, 25 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25에서 30% 세금은 국룰 세금입니다. 뭘 해도 내야 돼요. 법인세가 원래 25에서 23으로 낮춰지지 않았었어요? 낮춰져도 2.3이 더해지니까 네. 25.2가 되는 거고 22가 되면 24.2가 되는데 결국 24, 25%는 소위 황금세율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는 세라고 봐요. 무조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은 법인세랑 맞췄구나. 그럼요. 그런 게 뭐냐면 네가 뭐 일감 몰아주기로 저 회사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뭐 어떻게 하느해서 이사회가 이제 이사회 주주감시 의무도 세져가지고 너가 소송방하고 하느니 야, 배당 줘. 그게 얼마 이상? 3억 넘어도 3억 넘어도. 네. 3억 넘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당으로 3억을 받으려면은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지? 3%라면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배당을 더 많이 하겠죠. 예. 예, 근데 예. 이것도 그 배당 성향이 35%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배당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렇죠. 세금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한테도 다른 세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법인세 인센티브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그런 정책은 딴 때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안 아니요 그게 항상 그 안 말, 나왔지. 말만 나오고 제대로 아, 안 해, 시행이 안 되고. 안 했어, 그래요. 안 했어. 그치, 그 얘기는 네. 안 얘기는 했어.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 모피아가 다 거부했어요. 아. 모피아들 머릿속에는 한국은 재벌 왕조가 그래야 이끌어가는 자본주의라고 나라이거든요. 생각하고. 한국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재벌 왕조주의 국가인데 모피아들 머릿속은 이런데 그러니까 걔네들 다 반대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래서 주식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주식으로 돈이 네.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경기 부양을 하면은 이게 지금 서울 집값 특히 핵심지 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거 아니냐 그 부담이 좀 상쇄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돈이 수익이 나는 곳으로 가거든. 그건 맞아요. 수익이 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네. 주식이 만약에 뜨잖아요. 국장이 뜨면 야 아까 우리 저 시작하기 전에 잘하면 올해 2배도 먹을 수 있어 100% 네. 먹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국장에서. 근데 국장에서 막 가령 50%나 100% 먹는 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갈 돈들이 이쪽으로 가지.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률이 좀 저하될 수 있지. 이재명식으로 예. 얘기를 하면은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있잖아요. 예. 투자적인 측면이 잘사니즘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 잘사니즘에 부동산과 주식이 있다면 잘사니즘은 주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것도 민주당이 잘 들었으면 좋겠는 게 사람들은 집을 먹사니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사니즘 쪽에도 주택 관련 이슈가 맞아.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맞아. 집을 너무 잘사니즘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빵꾸가 나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분명히 뭐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본부 그 정책실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민주당 그 정책 라인들은 이쪽도 되게 잘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